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잠시 뒤 인수위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정책을 논의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가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좁혀진 가운데 오늘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절대 권력을 상징했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해 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발 공급 부족 우려로 다시 1배럴의 $100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2를 넘어섰고 브렌트유도 1배럴에 $106 6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780명이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 독재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원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기와 경북에도 눈이 내리겠고 서울에도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인수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전체 회의를 열고 취임까지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와 새 정부 내각 구성 논의 등 업무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꼽힌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곳에 안철수 위원장과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경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은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인 만큼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후보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국민 한 분에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세부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 고심할 영역이 넓어졌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라면서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지금의 청와대는 예산을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은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면서 대책과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 예산 편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급한 민생부터 챙기고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관계 정립도 급한 문제라며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임 정부의 인사권 행사는 새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사는 신구 권력 충돌이 아닌 인수인계 과정의 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국정 철학 기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만 7,017명입니다. 전날보다 21만여 명 적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6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센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행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정점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규모를 하루 평균 최대 37만 명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확산하자 환자 발생 규모나 정점 지속 기간 예측치를 다시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명 줄긴 했지만 1,049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8%를 넘기는 등 지역적으로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0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금 전 현판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현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인수위원분들 중에 학계에서 오신 분, 또 관료와 민간 전문가,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일 이렇게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야별로 각자 활동을 하시겠지만 국정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또 이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 이렇게 수락해서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각 분과 간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재분들 이렇게 모이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라는 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명심하고 계실 겁니다. 사명감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취임 53일 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모두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물으실 때 모두 다 저나 대변인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예전 예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명심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택과 집중입니다. 50여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정과제 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리한다. 그리고 또 부처 보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첫 주에 그 보고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 시간상으로 가능한 그런 스케줄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러 이렇게 오실 텐데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생중계 연결 과정에서 잠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와 국민 민생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정과제, 국가 전체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인수위 활동이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될 것이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증, 증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의료체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전담 치료 병상의 목적에 맞게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확충과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병상은 일반 의료체계 내의 전환과 병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률이 높은 중증과 준중증 병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 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이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 권고, 명령, 처분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권고 절차를 생략해서 3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중증 병상은 현재는 주 1회입니다. 이것을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중증,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도 3월 4일 첫 시행한 이후 전원된 명령에 대해서 준중증은 주 2회, 중등증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상 효율화 조치는 3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담 치료 병상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상 확충 요청 시에는 병상 운영 효율화와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충되는 병상의 손실보상 비용의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 치료 병상의 배정 원칙을 호흡기외 기저질환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치료센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입원 수가 높아지는 고려해서 거점 치료센터에 대해서 환자 배정을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상 악화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연계병원 등으로 전원 또는 이송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상 확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산세가 예상부터 높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도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서 확진자의 기저질환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접종을 받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동네 호흡기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속히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를 생각하면 더는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가 오늘 발표됐는데 상인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거리는 근처에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밀집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상인들은 홍대 부근에 직장인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모임이나 약속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모임 인원이 2명 더 늘어난 건 의미가 크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또 지금처럼 식당이나 카페 영업은 밤 11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미크론 여파로 모임 인원이 8명이 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2명 더 늘어난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역시 확산세 억제는 힘들다고 인정한 만큼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자영업자 옥죄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친 건 의료계 반발이 크게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 넘게 나오는 가운데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경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건 물론 의료계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나온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일평균 확진자 수 37만 명에 가까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에도 가까워지긴 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구간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지난달 호텔, 펜션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달보다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호텔, 펜션 등으로 1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정수기 대여 뒤 계약 해지와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메이크업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상담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95살로 국내 최고령 MC 송혜 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혜 씨는 3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그맨 정준하 씨와 방송인 박경림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연예계에도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780명이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 1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체르니히우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러시아가 다시 비무장 시민에게 중포 공격을 가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으며
사망자 중에는 1명의 미국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히우 주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민간인 5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외곽의 메레파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17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는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도시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17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7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58명입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 부상자는 어린이 68명을 포함해 1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두 나라 간 경쟁 관리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 접촉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4개월 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소통입니다. And this call also comes as Jake Sullivan's meeting earlier this week, as we have made clear our deep concerns about China's alignment with Russia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어떤 조치도 중국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전쟁 범죄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아이들 등 민간인들이 숨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민간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하원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2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상실하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발 공급 부족 우려로 다시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 94센트, 8.4% 오른 $102 98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8 62센트, 8.8% 오른 $106 6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현지 시각 17일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한 뒤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국민, 병원과 학교 등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오후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2곳을 직접 찾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 통이동 인수위 앞입니다. 네, 인수위 현판식 현장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인수위 건물인데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머물고 있는 만큼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 인수위에 10시쯤 도착해서 10시 반에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판식에는 윤 당선인뿐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서 인수위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새 정부는 대선 뒤 8일 만에 인수위 구성을 마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준비 기간을 반 정도 크게 단축했습니다. 현판식 뒤 비공개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현재는 윤 당선인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윤 당선인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당 지도부와 주변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전국 운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청와대 이전 소식이 참 뜨겁습니다.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후보지에 직접 가본다고요. 네, 앞서 윤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앞서 윤 당선인 측도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만큼 부지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한 만큼 윤 당선인 대신에 안철수 위원장이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먼저 외교부 청사에 들렀다가 국방부 청사를 차례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수위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들여다본 뒤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방문 뒤 당선인과 논의를 거쳐서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일 결론은 어렵고 주말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는데 윤 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윤호중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자신에게 불거진 사퇴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사퇴론을 일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입장을 낼 계획인데요. 앞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이 불거진 데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오후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이 2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 측근들 뭐 그런 얘기를 흘러나온 거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당선 측에서 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떤 이전 대책을 세울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저희가 집회 및 그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뭐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지금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간 주변 100m까지 5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때문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장에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 외교부 청사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로나 광장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또 그 대통령 관련 행사를 취재하려고 좀 따라가 가다 보면 그 뭐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같은 무선 신호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광화문 주변에는 뭐 여러 회사들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고려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다면 이제 출퇴근 때도 굉장히 신호 체계랄지 아니면 사실 이제 어떤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사실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 주위에 또 특별하게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아요. 네. 그리고 외교부 청사 뒤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많고요. 그 앞에도 또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호나 경비 또 국민의 불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집무실을 쓰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전 비용도 중요할 텐데 윤 당선인 측이 추산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이 비용 자체를 아마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외교부 청사에 있는 외교부와 관련된 부서들이 이전을 하려면 네.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이 임대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또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용산을 옮기게 되면 사실 국방부 청사는 뭐 벙커랄지 헬기랄지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의 직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국방부 청사 자체를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 추산은 100억에서 이제 200억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많이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측했던 거와 실질적으로 이전할 때는 또 경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이제 추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변호사님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를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용 문제 집행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당선인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럼 당선인 신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은 이제 예비비로 충당을 합니다. 아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예비비를 의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 때는 그때 한 22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 비용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광화문이랄지 아니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고 또 관저랄지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고 또 국민의힘 지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께서 절대로 청와대로 들어가는지는 않을 것이다.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용산이랄지 광화문에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아마 전에 관례에 맞춰서 예비비가 한 22억 가까이 아마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는 인수위가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기조랄지 정부 부처 뭐 변경이랄지 아니면 예산이랄지 아니면 검증이랄지 취임식 비용을 위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한다랄지 인테리어 한다랄지 이전 비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도 이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만약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 보면 사실 현 정부에서 협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책정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았을 때는 네. 사실은 예산에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신분 자체는 대통령에 준하는 그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정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 일반 가계로 치면 비상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건데 명확한 세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규정이 안 돼 있다,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의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서 당선인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전하고 이전비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조율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조율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세종에 이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법적 근거가 전제가 돼야 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이제 대통령이 과연 제2집무실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복합도 우리 행복도시법이라고 그러죠. 거기 규정에 의하면 제외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재 당선이랄지 민주당의 입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무실을 아마 전적인 집무실은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제2집무실로서 보충적으로 집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발 속보가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빠른 시일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도리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에게 개인적 의견 자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의 없이 일단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4시간 전에 회동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일 회동은 결렬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에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 회동 자체가 결렬된 것은 사상 초유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통령은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히 초기에는 이제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선의 결과가 0.74%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랄지 아니면 민주당 여권에서 굉장히 윤 당선인과 관련된 공약의 이행이랄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 반박의 목소리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의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조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랄지 여당이 당선인의 어떤 공약 이행이랄지 향후에서 취임과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랄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좀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제를 내린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에도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불편하게 한다랄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먼저 저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윤 당선인 측에서도 사실은 저걸 좀 깊이 새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나온 속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되돌려서 보면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측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았던 발언이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일날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이런 취지로 발언을 양측에서 공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선인 측도 그렇고 지금 현 여권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임기 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신경전이 좀 불거진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좀 팽팽하게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자제를 지금 지시를 한 거잖아요. 여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화답을 기대한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조만간 회동이 다시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땐 빠른 시일 안에 회동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측근들이 나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 정부의 대통령이면 앞으로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현 당선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측근들이 나서서 자꾸 사면 문제랄지 알박기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런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한 것처럼 보이고 당선인을 대변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국가가 국민이 또 갈등과 분열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좀 직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조금 전 속보를 좀 다시 한번 쭉 돌려주시겠습니까?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에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회동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회동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자제를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또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얘기 나와서 인사 검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 인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이랄지 또 원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약,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한우 총재 같은 경우는 재정,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통화 정책이랄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뜻이나 공약,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총재가 임명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엇박자가 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랄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경제 재정 정책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 FBI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그림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아직 나온 그림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실 없애면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추상적으로는 법무부와 이제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무부에는 일단 법적으로 인사검증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의 업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일지 법무부에서 기관 내에서 사적으로 세평을 수집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공정성의 문제랄지 검증의 문제에서 적합하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으로 다니면 불법 사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경찰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있는 정보과에서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평을 다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넘기면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들 뭐 병역 문제랄지 아니면 뭐 정치인 누구하고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죠. 정치인 누구하고 친한 거하고 사실은 검증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의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검증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인사검증의 실패가 각 정부에서 항상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와 단순히 경찰에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검증의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검증이 왜곡되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검증법을 만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데이터도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인사검증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 예전에 인사검증을 직접 받아보셨던 그런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현재도 그렇게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참고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각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치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나 법무부에 의존하는 그런 인사검증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법무부나 경찰이 마음을 먹으면 낙마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위직으로 가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치 개입이랄지 불법 사찰 또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검증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증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어떤 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기관은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 뭐 사실조회를 한다랄지 그 인사검증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면 사실은 오히려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면서도 이러한 불법 사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어떤 세부안이 마련될지는 좀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륙 지역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흐립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나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부터 내륙에도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강원과 경기 남부, 충북 북부에 최고 8cm의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는 내일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제법 많은데요. 동해안에 최고 50mm, 내륙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영남 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